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는 어떤 전략으로 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유영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하고 이제 기소를 할 예정입니다. 네. 기소를 해서 법정에 서게 된다면 전직 대통령 중에서 네 번째로 법정에 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YS 정권 때 이제 검찰과 구속됐었죠. 이때는 이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성공한 쿠데타라도 과거에 다른 제3세 국가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것을 YS 정권 때 확실하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주로 이 당시의 혐의라는 것은 뭐 내란 음모죄라든가 또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한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주로 최순실이라는 사인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을 공유하고 또 나눠 갖고 이런 혐의로 인해서 현재 이제 법정에서 1심 재판을 받았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것이 이 대통령 권력을 자신의 이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연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제3자 뇌물죄 얘기가 좀 나오는데 최순실이라는 이제 다른 자기 사인을 통해서 이렇게 취득한 것이지만 그리고 정경유착이라든가 또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 개입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인 부패형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초기 검찰 혐의 발표하고 지금하고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달라졌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비난 여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주요 혐의가 어떤 게 될까요? 일단은 14개의 혐의로 지금 공소사실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가장 큰 것은 뇌물수수입니다. 특히 특활비라든가 또 민간자금에 대한 그 뇌물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는 횡령 액수가 있고 조세포탈 혐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했다라는 혐의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부터 이제 한 14개 혐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은 여러 가지 또 나머지 혐의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국정원 특활비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 10억 원이라는 자금을 들여서 이런 혐의는 추가적으로 더 수사를 한 이후에 이제 기소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외에도 뭐 민간인 사찰이나 이런 것들은 더 살펴보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예. 그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도 지금 동결할 예정이라고요? 일단 110억대 뇌물로 기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재산 추징 보전 조치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가압류 같은 그 추징 보전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도 180억 원에 대한 그 벌금형이 나왔고요. 예. 최순실은 76억 원에 대한 추징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형사재판이 끝나고 나서 국가가 재산을 환수해야 되기 전에 이제 가압류처럼 묶어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논현동 자택이 지금 공시지가 한 57억 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예. 실제 거래가액은 더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차명재산으로 알려지고 있는 뭐 부천의 공장 부지라든가 예. 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전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도 일단 의심이 되면 차명인 것으로 의심이 되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추징 보전 조치에서 재판부가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예. 그 차명 재산이라는 것이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카 김동혁 씨라든가 여기 친인척들이 이것은 내가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MB 것이 맞다라는 진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런 재산을 그 중심적으로 해서 추징 보전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MB 측에서는 아니다, 내 재산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징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조금 여러 가지 이게 차명 재산이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MB라는 것을 소명한다고 한다면 이 보전 명령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구속된 가운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검찰 수사가 최근 한 언론이 이제 뭐 추적 취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원외교 문제, 특히 공기업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원외교를 했다는 문제, 이것은 뭐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뭐 자료를 조사하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최근에 밝혀진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폭발성이 훨씬 더 크죠. 물론 그거는 뭐 제가 갑자기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아마 검찰에서 건드리게 되고 수사하게 되면은 이건 지금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사자방에 대한 글쎄 수사도 말입니다. 해야 된다. 이러니까 예. 4대강 자원외교 네. 그다음에 방산비리. 4대강도 실제로 뭐 이명박 측에서는 성과가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 지금 드러난 부분들은 홍수도 제대로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국토를 유린했다라는 비난 여론도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를 지금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도 거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은 굉장히 정치적인 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재판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그런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게 성실하게 임하는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 검찰이 기소를 하면 그 다음부터 검찰은 그 피고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소 이후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MB 측에서 파악을 한 후에 무죄를 할 부분은 무죄를 하고 다툴 부분은 다투고 일단 형사 재판에는 성실하게 임한다라는 전략으로 법적인 그 어떤 공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알 테고 그렇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재판 결과를 보고 뭐 타산지석으로 봐야 되나요? 재판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 테고 어떤 전략을 짤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러난 혐의만을 보면 지금 뇌물이 110억 원이고 횡령은 350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보에 상응하는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유죄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요. 그래서 법률적인 어떤 법리적인 쟁점과 사실관계의 다툼과 양형에 대한 고려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걸 무한정 내가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본 것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변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그에 대한 근거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을 계속 추가 모집하고 있고 또 변호인을 공고해서 모집하는 중이 있거든요. 만약에 전혀 재판에 보이콧하고 법률적인 어떤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변호인을 보강할 이유도 없는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를 한번 본격적으로 따져보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걸로 읽힙니다. 예. 자, 어떻게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앞으로의 그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계속 몰고 가면서도 재판은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이재용 부회장 그 재판에서 나타났습니다만은 그 안종범 수석 아마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자신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뭐 그 측근들이라든가 아주 다수의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다수 실소유주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것은 재판부에서 증거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 주장할 확률이 제가 보기엔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술만 있지 명확한 스모킹경이 없다. 이것이 결국은 검찰과 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과의 어떤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뭐 법적인 문제고 또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드러난 사실만 해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는 문제도 재판부가 감안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검찰이 이제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특히 평창 올림픽 이전부터 많은 부분들에 대한 증거 혐의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금요일 국정농단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죠. 1심 결과에 불복하면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 항소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항소 기한이 13일까지입니다. 근데 현재 검찰에서는 항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이요? 네, 국선 변호인 측에도 항소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데 문제는 국선 변호사가 의뢰인이 확인을 해줘야 항소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항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최종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 측근이라도 그 의사를 확인하고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혹여라도
혹시라도 13일 전에 박 전 대통령 의중이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전략은 있을 수 있습니다. 1심 변호인들은 항소장까지 제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거든요. 항소장을 제출하고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겠다. 그러면 항소를 포기한다는 또 그 포기서를 제출하면 항소 포기 의사가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항소를 포기할 실익이 별로 없는 게 어차피 검찰이 항소라면 아하. 재판을 이어주는데 굳이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안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아마 측근들이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예. 벌금이 180억 나왔잖아요. 이거를 지금 낼 수 있을까요? 뭐 차명 재산이 많이 있다면은 뭐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납부 가능성. 그래서 재판부께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들을 별도로 설치할 정도로 노역장 환영 유치라고 해서 3년의 기간 안에 그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이 형을 이제 노역형으로 바꾸는 거죠. 네.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항소심까지 이 벌금 액수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유지된다고 한다면 이 180억 원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그 노역장에서 유치가 되는데요. 근데 우리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강제 노역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다 지 않아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환영 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까지는 인치를 하겠지만 강제로 노역을 시키진 않고 그 노역이라는 것이 그 장소에만 있어도 그걸 또 그 일일 환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역장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가서 뭐 어떤 곳입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 노동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뭐 전자제품 조립한다던가 종이 가방, 종이 쇼핑백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 그냥 굉장히 느슨한 형태로 노동력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벌금 내는 것보다 노역장에서 이렇게 환영 유치하는 게 더 본인한테는 좋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 박 전 대통령 같은 이제 사회적인 지위나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었던 전직의 신분으로서는 이 노역하는 게 굉장히 수치감이 느껴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가서 구민형 눈 붙이고 이럴 수는 없다는 실제로 거죠. 집행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가기만 하면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검찰이 조금 시간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벌금에 대한 그 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 동안 좀 지켜보고 분할이라든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 시효 전에도 만약에 이 벌금이 모두 다 납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부 기간에 있어서는 집행할 여지도 있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되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때 박 전 대통령을 향단이라고 하는가 하면 출당 조치까지 내렸던 홍 대표가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을 공주에 비유하고 나선 건데요. 자, 뭐라고 했느냐면 일단 홍준표 대표 거부터 다시 좀 보여주시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홍준표 대표가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 있는 게 정치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 수가제주, 역가복주, 뭐 어려운 말까지 쓰셨는데 일단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저건 인정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권의 잘못된 공적 운영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온 것 같은 저는 공주를 마녀로 만들었다. 돈 1원 받지도 않고 친한 지인의 국정부탁에도 징역 24년을 받았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속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엔 타당할 것 같아요. 실제로 아무래도 동정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흠모했던 사람이라든가 충성적인 지지자들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건 전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친의 기념 사업을 했어야 맞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전역 전원이라고 요즘에 뭐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만 같이 캠프에 있다가 또 실망하고 나온 그렇죠. 형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럼 저는 홍준표 대표라든가 그 전신 새누리당 지금 한국당이죠.들이 이 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능력 가까이 있었던 사람 능력과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그것을 뭐 다른 사람의 잘못이다 이렇게 뭐 우리가 돌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점에 대한 어떤
그 국민 앞에 대한 사과나 반성 이런 부분들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이런 정권 교체가 돼서 구속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 전에 이미 국민들이 1,000만 이상의 거리에 나가고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하면서 탄핵과 파면을 통해서 일이 집행돼서 지금 24년까지 징역을 받은 것인데 그런 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한국당의 솔직하고 겸허한 반성 이런 부분보다 자꾸만 동정론에 기대려 하는 뭐 동정론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마음이 있으니까 예,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은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있고 네. 지금 일단 그 김현 민주당 대변인의 여기에 대한 반응을 또 보여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죠. 자, 홍준표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평가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어 버렸다 하면서 엄호하고 감쌌다. 출당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감싸는지 얼토당토 않는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지방선거와 연관시키려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대변인의 자유한국당 다른 대변인의 논평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가장 뭐 어떤 책임감을 지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은 뭐 협박성 발언으로도 좀 들리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년 전 경선 때 이미 친이 친박으로 한참 나와서 싸우고 그래서 경선에서 뭐 누군가 이겼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집권 기간 내내 반복하다가 결국 공동의 적에 의해서 똑같이 당한 거다. 적은 밖에 있는데 아군끼리 총질하다 이렇게 된 거다라고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율이 계속해서 뭐 높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원인을 한번 한국당의 관계자들이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라든가 타산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되니까 이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짜 국민적 시각에서 한번 보고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당하고 지금 구속돼서 24년의 중형을 받았는가. 그것은 뭐 정치 보복이라든가 정치권 내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다른 케이스라는 것이죠. 국민에 의해서 사실상 법의 심판이 이루어진 과정이라는 측면을 만약에 진정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고 한국당이 변화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다라는 내부의 움직임이 클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뭐랄까 레토릭적 측면이랄까요? 하여튼 그러한 말의 유의를 통해서 자꾸만 이제 국민들 자꾸만 현혹시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은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또 지금 뭐 아까 뭐 잠시 언급하신 국정원 특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선거 개입 관련된 의혹 이런 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도 그 지금 24년형 형고가 나온 사건과 견주해 봤을 때 형량에 있어서는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특활비로 지금 36억 5천만 원을 수수했다라는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뇌물죄 같은 경우는 1억 원만 넘으면 형량이 10년 이상, 그렇죠. 무기징역이거든요. 감형을 하더라도 실형이 5년 이상 나올 수 있는 혐의고 이미 24년형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그 재판을 또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조금 다른 점은 박 전 대통령 이 사건에 한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구체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해명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밑에 3인방들이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오히려 지금 박 전 대통령과 다른 입장으로 국정원장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네,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자필 답변서를 썼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경에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 그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정원의 자금을 과거 정권도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다 별 문제 없다 이런 취지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았다. 이건 뭐냐면 뇌물에 대한 대가성이라든가 뇌물죄에 대한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무죄 주장을 본인 스스로 자필 답변서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고리 3인방이 그런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장원장들이 돈을 주면서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대립되어 있는데요. 예. 앞으로 지금 이 3인방부터 이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판이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허. 지금 나와 있는 진술만으로는 그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안봉근 비서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런 국정원 특활비에 개입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걱정이 됐다라는 예.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서 한 발 빼고 있고요. 예, 완전히
문고리 3인방과 박 전 대통령 입장이 다른 거죠.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과거 정권이 이명박 정권의 지금 특활비수수가 문제가 되니까 그게 지금 관행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구체적으로 본인은 그 당시에 이게 뇌물로서 성립한다는 걸 몰랐고 그리고 이거 사적으로 쓴 바가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도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돈을 올렸을 때 이렇게 사적이거나 그 불명확한 용도로 쓰일지는 몰랐다. 예. 국가를 위해서 쓰일 줄 알았다. 완전히 지금 진술들이 배치되고 있어서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어떤 진술, 어떤 증언들이 나올지 그리고 재판부는 누구 말을 더 신뢰할지가 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검찰 조사에서는 완전 배치된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실제로 36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사적으로 쓴 것이 용도가 15억이다. 그래서 뭐 시술비라든가 뭐 차명폰 또 최순실에게 줬다. 나눠 먹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하여튼 이 국정원 특활비 문제는 매달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매달. 이런 부분들은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과 상당히 국민적 공론하고는 배치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지금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한 언론에서 밝힌 건데요. 결국 이제 금감원장이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세 차례의 산하단체, 그러니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단 말이죠. 예. 김기식 의원이 국회의원을 할 때 그때 이제 한국거래소라는 다 산하단체 피감기관이죠. 정무위 피감기관. 피감기관이라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 국감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란 말이죠.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우즈벡을 방문했다. 그다음에 2015년은 대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서 미국, 유럽 이건 좀 굉장히 9박 10일이고 액수도 3천만 원이 넘어요, 실제로. 그리고 2015년도에 우리은행이 이제 분행을 하는데 거기에 2박 3일로 중국의 충칭이라든가 이런 데를 갔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기식 현 금감원장 측에서는 이것이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봐주기로 했던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뭐 대가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어떤 그 공식적인 피감기관이 요구해서 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에 뭐 부정이나 부패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없다라는 걸 이제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국회 관행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뭐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논란보다 2015년 5월에 그 유럽하고 미국 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본인하고 당시에 그 여비서랑 둘만 갔다고요. 보통은 이렇게 같이 가지 않나요, 의원들이? 의원들이 이렇게 외국에 나갈 때는 과거에도 이 산하기관이 돈을 대서 외유성 논란인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한번 터졌었어요. 상공의 외유 사건인가요? 크게 터져갖고 의원들이 굉장히 조심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임위 차원으로 갈 때는 가는 거죠. 전체가 다 갈 때는 상임위 차원으로 갈 때는 뭐 해외 시찰이라든가 요즘에는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아주 어떤 그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개인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이렇게 외국에 나갔던 사례는 상당히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뭐 한국당 의원들도 옛날에 했다 그러는데 뭐 그럴 경우는 국회의원 전체를 다 제가 보기엔 뒤져볼 필요도 있는 것 같죠.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비서까지의 경비를 다 그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그것도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은 것이죠. 우리 이제 이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취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어제도 새로운 사실에 대한 뭐 언론 보도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금 주장입니다만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에 의하면 당시 같이 간 사람이 정책비서라고 했는데 그 여성이 정책비서가 그때는 아니었다. 인턴이었다 그때는. 그리고 나중에 9급 승진하고 또 뭐 7급까지 승진했다고 했나요? 뭐 그런 7급 비서로까지 고속 승진을 했다. 이 부분을 좀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뭐 다 놀라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만 둘 여행 경비가 어떻게 3천만 원이 넘습니까? 두 사람 여행 경비가. 일반인들이 갈 때는 요즘에 뭐 할인 하는 사이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쉽게 하고 그런 데는 많은데 300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근데 상당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이러면서 한국당에서
지금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한국당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뭐 민평당도 오늘 조배숙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질책을 했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에서 그럼 다른 그게 관행이었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 다 조사하자, 전수조사하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특히 지금 개헌 문제라든가 국회가 여러 가지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또 앞에 두고 있고, 그래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5월이면 만약에 김영란법을 뭐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2015년이면은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쯤 문제된 2014, 15 모두 다 이제 김영란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기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하게 김영란법을 적용할 수가 없죠. 소급 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검토는 하지만 결국 제명은 뇌물이 돼야 되거든요. 뇌물이라는 건 업무적 대가 관계에 비추어 봐서 어떤 그 구체성이 있는 어떤 대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과거에 국회에서 단지 그 예를 들면 혼자 가서 지금 문제인데 단체로 외유를 가거나 이런 수많은 어떤 관행들에 대해서 이제 잣대를 들이대면 지금 국회에서 처벌될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김영란법이 태동이 되게 된 것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근절돼야 된다. 이것이 또 하나의 적폐로서 근절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야당의 목소리도 일리가 있는데, 그거를 주장하는 야당 역시도 이런 관행을 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이번에 같이 반성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 지금 외유를 갔다라고 하는데 이제 해외 출장을 간 거죠. 예. 그 출장의 목적이 정말 필요했었느냐, 그리고 이렇게 고액의 어떤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느냐, 가서 어떤 행동을 했었고 어떤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왔는지를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예. 만약에 그런 뭐 필요성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그게 미비한데 정말 개인적으로 여행을 즐기다 온 거에 불과한데 이렇게 3천만 원씩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도덕성과 청렴성에 있어서는 국민들 평가가 냉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은 국민 세금입니다. 결국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유영아 한국외대 초빙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